지난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제도 틀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반면 올해에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올해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자, 조금 전에 이제 일부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업무 보고 전체적인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에 앞서서 지난해까지 있었던 성과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업무 보고 주의 현안 해법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성과를 한번 했었는데요. 아마 첫 번째는 약자 복지입니다. 예.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최대한 돕자는 거가 됐어요. 정말로 기준 중에서도 가장 높게 6.42%를 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저출산 대응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부모급여 같은 경우 영세는 100만 원, 일세는 50만 원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네. 하나가 제가 몇 번 나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했던 것이 사실은 난임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필수 가입력 검사비도 하게 돼 있고 또 평생 25회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이당 25회를 하는 걸 못했었고요. 또 하나가 지난해 7월 19일 날 우리가 보호출산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아이도 많이 태어나야 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보호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정말 한 60명 이상의 아이를 제가 살렸습니다. 네. 보호출산 신청한 아이들이 52명 정도 되고 또 신청을 했다 철회한 아이들도 10명이 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고 근데 그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희가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 1월 3일 날 행안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낳았던 그 아이들이 그 전에보다도 7,200 우리가 95명쯤 더 태어났습니다. 네. 당초에는 우리가 그 한 0.68명 정도를 떨어질 거 예상했었는데 반전이 돼가지고 네. 한 0.74명 정도는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이건 해가지고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아주 반가운 것은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 결혼을 해야만이 애를 낳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월까지 지난해보다도 25% 2만 1,000쌍위권 정도가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62% 정도가 결혼 안 하고도 애를 낳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5%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2만 1,000명이 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금 개혁을 저희가 가열차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4일 날 21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해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한 좋은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로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예, 올해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지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 중위 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또 소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제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참 기준 중에서라는 게 참 어렵게도 생각을 하세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 전체를 100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 딱 가운데 있는 50번째 있는 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50번째 가운데 그렇습니다. 있으신 분이군요. 이게 평균이 아니고요. 50번째 있는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74개의 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기준소득 곱하기 32%가 하게 되면 금년도에 생계급여. 그런데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1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예. 6,400가 올랐잖아요. 여기에서 30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4인 가족은 요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27년까지는 35%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는 40%, 교육은 50%.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사실은 그 국민 국가 장학금이거든요. 네. 학생들의 아이를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 금액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은 여기 곱하기 20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지난해가 72만 원인데 금년 76만 원으로 5만 원이 오르게 돼 있어가지고 약 7.34% 오르게 되어 있고요. 2인 같은 경우도 126만 원, 3인은 161만 원, 4인이 가장 많다고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95만 원까지 보장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12만 원이 오르게 되는 거죠. 요 차이 1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6.42%가 오른다. 그리고 혹시라도 6인 가족 같은 경우는 258만 원이 되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저희가 7만 1,000명이
더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해가 한 165만 원 정도, 165만 원 정도인데 7만 명이 되게 되면 17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네. 사실은 약자 복지의 가장 큰 것입니다. 예. 네. 이 방금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이 부양비 부과 비율도 좀 완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부양비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예. 부양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자녀분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족 이내에 직계 혈족 같은 경우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부양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점차적으로 이걸 없애보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이제 그 아들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수도 아까 말씀드린 64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서 보통 그 남은 소득에서 30%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것을 소득에 가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족이 뭐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혹시 며느리라 하더라도 사실은 부양 의무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30%를 가산하던 것을 10%만 가산하게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지금 없애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드리게 되면 의료부 같은 경우에는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로 그런 기준을 좀 없애나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약자 복지의 한 축, 장애인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장애인 연금도 이번 또 올라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장애인분들이 한 265만 명 정도가 계십니다. 예. 근데 중증 장애인분들이 한 35만 명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도 어렵고 또 장애로 인해 가지고 더 이 가산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해보다 7,700원이 오른 우리가 34만 2천 원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여기 네. 나오고 있군요. 기초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감소에 따른 보전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34만 2,110원입니다. 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연금에 이 어르신들 똑같은 금액을 주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9만 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9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가장애는 9만 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그리고 차상위 넘는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재가급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43만 원 정도를 제가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도 점차 확대해서 장애인분들도 정말로 생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지난 몇 년 동안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닐까 싶은데 이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사회 관계망이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사망자 수도 좀 많아졌는데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원인은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코로나 있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 같은 경우는 희귀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가족과의 단절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지금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네.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40% 같은 경우가 독거 노인이시거든요. 또 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가족 관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사회 관계망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셔가 있는 경우인데 고독사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다가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나중에 발견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가 3,661건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3378에서 3,559건. 그리고 지금 3,060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독사 예방 그 시범 사업을 옛날 같은 경우는 일부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시군구를 모두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여러 가지 선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어떤 분들이 고독사 예방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로 고독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네. 나중에 정말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정말 이 때로는 뭐 정말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또 고시원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없도록 다양한 것을 저희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고독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독사로 이루어지기까지 그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 가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잘 생활을 영위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 가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 가구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22년도 8월 달이었죠. 그때 수원 세무녀 분들이 사실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분들은 그 주소는 화성에 있었습니다. 화성에 있는데 수원으로 오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채무도 있고 그래서 오셨는데 사실 발견을 못했던 거거든요. 저도 그때 가보니까 아이고 참 정말로 저 연결실 가봤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그때는 39개의 위기 가구를 이렇게 발굴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단전, 뭐 전기가 끊기는 거죠. 단수, 또 단가스가 끊기는 거라든지 때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했던 것이 보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실직 상태가 있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를 해가지고 47종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주 다가구에서 난 사례가 있는데 이 보니까 다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10가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가구에 그 전체 호수는 되어 있는데 개별적인 매토 301호가 돼 있는 그걸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그 호수까지 다가구 같은 경우도 전체가 아니라 다가구에 호수까지도 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보니까 이게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문을 열게 되면 그 모든 여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119가 또 112가 부담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진짜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조항도 개발을 했고요. 지금은 47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것이 뭐냐면 AI입니다. AI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이거 2개월에 한 번씩 20만 명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보통 15만 명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내려보내주게 돼 있고 나머지 5만 정도는 지자체에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20만 명인데 이걸 다 확인하기 힘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AI를 통해 가지고 50만 구 정도는 50만 가구는 그걸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행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 가보니까 그 AI가 여성분이 나왔는데 주로 지금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또 지금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없는 것인지 또 생계비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인지 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가 필요하냐 물어 제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어려움이 없냐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생계비가 끊겨가지고 밥을 못 해먹고 있다고 했더니 네. 그 AI 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후암동에 갔었거든요. 네. 후암동 주민센터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같은 경우를 그 동사무소 분들이 다 이거 20만 한 번에 20만 가구잖아요. 그걸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좀 걸러내 주게 되면 그걸 진짜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점점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제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그 읍면동 직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는 자원봉사분들 또 통반장분들 또 한편으로는 임대를 내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도와줘야만이 정말로 수원 세무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바로 이야기를 그겁니다.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함께 돌봐야 됩니다. 예.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가 자립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하면 또 지원금이 제공된다고요? 예. 그 취업이나 창업을 해가지고 생계급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오라 나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계를 받게 되면은 많은 서비스를 받게 돼 있는데 네. 그걸 벗어나게 되면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 자활 성공 사례금이라고 그걸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생계를 벗어나 탈수급을 하게 된 거죠. 그 6개월이 되게 되면 50만 원을 드리게 돼 있고요. 네. 또 혹시라도 1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추가 드려가지고 총 150만 원 정도를 더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자활 같은 경우가 사실 6%가 안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그렇게 자활을 탈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활 성공 지원 같은 경우 최대 150만 원입니다. 수입에 성공한 탈수급 지급자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원 50만 원 같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이 지속할 경우, 두 번째는 100만 원 이상 할 경우에는 1년에 할 경우에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50만 원을 지원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정말로 탈수급을 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자율관리 사례사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25명이 있는데 250명을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자활센터가 전국에 250개입니다. 예. 한 명씩을 꼭 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잘 카운셀링, 컨텐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근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자산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탈수급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예, 예. 생겨야 그것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본인들의 어떤 동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옛날에 생겼던 것이 한 20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옛날에 보육원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CDA라고 그러죠. 아동 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내가 5만 원을 내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배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자산 형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18세가 됐을 때 그거를 이렇게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네.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분들에는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립 정착금 정도를 월 10만 원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렇게 나가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디죠? 그쪽 주택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열심히 하고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청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은 내일 저축 계좌를 통해서 청년축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월 10만 원을 내게 되면 3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4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걸 40만 원을 3년 하게 되면 1,4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새롭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원래 금년 같은 경우가 지난해 13만 3천 명에서 4만 명을 추가해가지고 17만 3천 명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희망저축 계좌라고 있습니다. 네. 희망저축 네. 투라고 되어 있는데 사상계층 같은 경우가 자산현상을 보다 두텁게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10만 원 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만 하게 돼 있지만 첫 해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많은 청년들이 자기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게 돼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자립 준비하는 청년이라든지 또 지역에 또 수급자 가구의 청년들 또 그걸 자산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저희가 스스로 일정 갭을 넣어주게 되면 10만 원을 넣게 되면 때로는 20만 원, 30만 원 되게 되고 나중엔 1,310만 원까지 하는 네. 그런 제도를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자립을 도와주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예.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어린 경우에는 뭐 디딤씨앗 통장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요. 그리고 디딤씨앗 통장.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차상위 등에 있는 경우는 이제 희망 저축 계좌.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그렇습니다. 큰 자산 형성에 예.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말씀 잘 처음 어린 들었습니다. 애들은 씨앗, 씨앗. 두 번째는 청년 내일, 네. 마지막에는 희망 저축.
네. 그렇게 단계별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수행을 해오고 계신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몇 번 설명을 맞습니다. 해드렸었습니다. 예, 예. 올해는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난해 9월 4일 날 정말로 21년 만에 그 정부 단일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뭐 5개 안을 내놓기도 했었고 또 18개 안을 18개 안을 내놔가지고 정부가 계획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단일 개혁안입니다. 어떤 개혁안이냐면 그 보험료는 13%, 네. 지금 9%거든요. 4%로 13%로 올리고 두 번째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가 42%입니다. 대율이. 그렇게 하고 뭐 자동 추정 장치라든지 또 청년을 위한 지급 보장이라든지 또 보험료 인상 차등화, 크레딧 같은 경우를 한다는 그런 게 돼 있었는데요. 정말 저희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9%, 40%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매일 88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네. 연간이면 32조 원인데 왜냐하면 원래는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9.7%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9%만 지금 우리가 저희 보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7%가 부족한 거잖아요. 이 돈 같은 경우에는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1,470억 정도 되어 있는 그런 돈이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2056년도에는 정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지금 9%에서 13% 올리는 거는 지금 국회 22개 법안이 와 있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13%는 다 올리겠다는 게 돼 있는데 예. 다만 소득 대체율 자체가 지금 4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40에서 45에서 지금 이렇게 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겠다. 옛날 저희가 지금 27년 동안 좀 개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국민들께서도 항상 저기 하고 그 여러 가지 전문가 같은 경우도 왜 한 자리를 숫자 1%는 못 올리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마에 10% 벽이라는 게 생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다 공감대가 지금 13%로 4%는 게 공감대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듯이 제가 코로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렇게 딱 맞을 때 그때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데나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SBA 바이오 사이언스도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일통정아님, 가장 좋은 백신은 어떤 백신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화이자가 좋냐, 모데나가 좋냐,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냐, SBA 바이오 사이언스가 좋냐, 때로는 노바백스가 좋냐,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만서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내가 빨리 맞는 백신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같은 금년 하반기는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사실 선거를 앞두고는 보험료를 올리기가 힘듭니다. 국민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예.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특히 그 개혁은 또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 또 양당의 빠른 협조를 좀 당부하는 계속 바입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아마 국회에서도 여야가 의지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에 논의가 돼서 곧 개혁이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